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깊은 산속 굽이굽이 돌아가는 골짜기에 작은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이곳은 바람소리와 물소리만이 정막을 채우는 아주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산허리를 붉게 물들이고 겨울이면 눈이 허리춤까지 쌓여 세상과 단절되기도 하는 첩첩산중이었지만 그곳 사람들은 자연에 순응하며 욕심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떡하니 버티고 서서 마을의 수호신처럼 오가는 이들을 굽어보았고 저녁이면 밥 짓는 연기가 초가지붕 위로 모락모락 피어올라 평화로운 정취를 자아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외진 곳, 대나무 숲이 뒤를 감싸고 있는 낡은 초가집에는 김선비라고 불리는 젊은이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비록 가세가 기울어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했지만 글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올곧은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의 집은 비바람을 겨우 피할 정도로 허름했으나 방 안에서는 언제나 랑랑한 글 읽는 소리가 흘러나와 지나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밭을 일구며 어머니를 봉양했고 밤이 되면 호롱불 밑에서 책을 펴고 학문에 정진하며 언젠가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일으키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김선비의 어머니는 평생 고생만 하신 분이었지만 아들에 대한 믿음 하나로 모진 세월을 견뎌온 강인한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밤늦게까지 쨉바느질을 하거나 산나무를 캐다 장터에 내다 팔며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거친 손마디와 구분 등을 볼 때마다 김선비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곤 했지만 그럴수록 그는 더욱더 이를 악물고 책에 매달렸습니다. 반드시 장원 급제하여 어머니께 비단옷을 입혀드리고 따뜻한 쌀밥을 배불리 드시게 하겠다는 것이 김선비가 가진 유일하고도 간절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늦가을 산천이 붉게 물들고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던 무렵이었습니다. 곧 한양에서 큰 과거 시험이 열린다는 소식이 산골 마을까지 전해졌고 김선비는 이번에야말로 기필코 합격하리라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한양까지 갈 노잣돈은커녕 당장 며칠 동안 찬찬감조차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시험 공부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홀로 계실 어머니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미리 택감을 넉넉히 마련해 두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을 잠시 덮어두고 지게를 짊어진 채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은 이미 겨울채비를 서두르는지 앙상한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스산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을 밟으며 산길을 오르는 김선비의 이마에는 어느새 송골송골 땀이 맺혔습니다. 평소보다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간 그는 튼튼한 참나무 가지들을 골라 부지런히 낫지를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어머니께서 한 달은 거뜬히 지내시겠지. 그는 지게 가득 나무를 채우며 혼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은 고되지만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니 힘든 줄도 모르고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한창 나무를 하고 잠시 땀을 식히기 위해 바위에 걸터 앉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쉬익 하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지만 소리는 점점 더 크고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호기심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동시에 일어난 김선비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덤불을 헤치고 다가간 그곳에는 거대한 바위 절벽이 있었고 그 아래쪽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구렁이였습니다. 어른 허벅지보다 더 굵은 몸통을 가진 거대한 구렁이가 산사태로 굴러떨어진 듯한 집채만 한 바위 틈에 끼어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렁이는 고통스러운 듯 몸부림치며 바위를 밀어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만 육중한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늘은 여기저기 찢겨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고 힘이 빠진 듯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는 모습이 무척이나 처참해 보였습니다. 김선비는 난생 처음 보는 거대한 미물의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징그럽고 무서운 구렁이를 보고 당장 도망치거나 혹여나 해를 입을까봐 돌을 던져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천성이 어질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구렁이의 눈빛이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의 눈처럼 느껴져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미물이라도 생명은 하늘이 내린 것인데 저대로 두면 꼼짝없이 죽고 말겠구나. 김선비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구렁이를 구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바위를 들어올릴 만한 도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굵고 튼튼한 나무 막대기를 찾아와 바위 틈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여 바위를 들어올리려 했습니다. 으라차차 기합을 넣으며 온몸에 체중을 실어 눌렀지만 바위는 워낙 크고 무거워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손바닥이 까져 피가 났지만 김선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렁이도 김선비가 자신을 도와주려 한다는 것을 알았는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거나 위협하지 않고 얌전히 기다리며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인간과 미물 사이에 알 수 없는 교감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김선비는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나무 막대기를 눌렀습니다. 핏대가 설 정도로 힘을 주자 꼼짝 않던 바위가 쿠구구 하는 소리를 내며 아주 조금 들썩였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구렁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어 바위 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위는 다시 쿵 하고 제자리에 내려앉았습니다. 김선비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자 자유가 된 구렁이가 바로 눈앞에서 되리를 틀고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고 머리카락이 쭈뼛서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짐승이 덤벼들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렁이는 공격할 기세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고 그윽한 눈으로 김선비를 한참 동안 응시하더니 마치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듯 머리를 두어 번 끄덕이고는 소리 없이 숲속으로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구렁이가 지나간 자리에는 풀들이 눕고 비릿한 냄새가 남았지만 김선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는 생명을 구했다는 안도감과 뿌듯함이 차올랐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산속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김선비는 서둘러 지게를 지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구렁이의 그 묘한 눈빛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속에 담긴 깊은 뜻이 무엇인지 자꾸만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살인문 앞까지 나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왜 이리 늦었느냐. 산짐승이라도 만난 줄 알고 어미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김선비는 구렁이 이야기는 차마 꺼내지 못하고 빙그레 웃으며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소박한 밥상 앞에서 김선비는 숟가락을 뜨면서도 멍하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구렁이는 예사 구렁이가 아닌 듯했다. 혹시 산신령이 보낸 사자는 아닐까? 아니면 내가 헛것을 본 것일까? 하지만 손바닥에 남은 상처와 뻐근한 어깨는 그 일이 분명 현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평소와 다른 모습에 고개를 갸웃거리셨지만 과거 시험 준비로 마음이 쓰여 그러려니 하고 따뜻한 숭늉을 건네주실 뿐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숭늉을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금 책상 앞에 앉을 준비를 했습니다. 밤이 깊어온 마을이 잠든 시각, 김선비의 방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는 차가운 달빛이 마당을 하얗게 비추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밤의 정적을 더했습니다. 책을 펴고 글을 읽으려 했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만 낮에 보았던 구렁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바위 틈에 끼어 고통스러워하던 모습과 풀려난 뒤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동자가 겹쳐지며 왠지 모를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번 과거 시험길에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김선비는 붓을 들어 종이 위에 마음을 가라앉히는 글귀를 써내려갔습니다. 지성지세이면 감천간텐이라.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렁이를 구해준 것이 어떤 보답을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 작은 선행이 자신의 앞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곧 떠나야 할 한양길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선비가 연줄 하나 없이 실력만으로 급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마을의 부잣집 아들인 최선비가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오는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최선비는 마을 유지의 아들로 풍족한 환경에서 공부했지만 오만하고 거만한 성격 탓에
마을 사람들의 인심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가난한 김선비를 무시하며 내까지 께 공부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평생 흙이나 파먹고 살 팔자인데 라며 비아냥거리곤 했습니다. 이번 과거 시험에도 최선비는 거창한 행차를 꾸려 한양으로 간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김선비는 그런 최선비와 한양에서 마주쳐야 한다는 사실이 껄끄러웠지만 오로지 실력으로 승부하겠다는 굳은 다짐을 되새겼습니다. 밤바람이 문풍지를 흔들며 우웅 소리를 냈습니다. 김선비는 잠시 붓을 놓고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쏟아질 듯 반짝이는 별들이 그를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님. 부디 이 불효자가 이번에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십시오. 그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차가운 밤공기가 머리를 맑게 해주었고 다시금 학구열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촛불 심지를 돋우고 다시 책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렁이와의 만남은 잠시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마침내 한양으로 떠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밤을 새워 만든 솜 누비옷과 집신, 그리고 가는 길에 먹을 주먹밥을 정성스럽게 싸주셨습니다. 보찜은 조촐했지만 그 속에 담긴 어머니의 정성은 태산보다 무거웠습니다. 김선비는 어머니께 큰 절을 올리며 반드시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겠노라 약속했습니다. 마을 어귀까지 배웅 나온 어머니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지만 아들의 앞길을 막지 않으려 애써 웃음을 보이셨습니다. 김선비가 마을을 벗어나 고개를 넘을 때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진 김선비는 눈물을 훔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어디선가 본 듯한 그림자가 숲속에서 그를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었지만 왠지 모를 시선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혹시 며칠 전 그 구렁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갈 길을 서둘렀습니다. 산길을 걷는 동안 날씨는 변덕을 부렸습니다.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비가 흩뿌리기도 했고 거센 바람이 불어 갓이 날아갈 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과거 시험에 나올 예상 문제들과 그동안 갈고 닦은 문장들만이 가득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질 무렵 그는 어느 주막에 도착하여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주막에는 이미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로 북적이고 있었고 개중에는 낯익은 얼굴들도 보였습니다. 주막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데 건너편 평상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 장원은 따놓은 당상이지. 내 아버님께서 한양의 고관대작들에게 미리 손을 써두셨단 말이야. 귀에 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비단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은 최선비가 술상을 앞에 두고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아첨꾼들이 맞장구를 치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었고 최선비는 기고만장하여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못 본 척하고 조용히 국밥을 먹으려 했지만 최선비의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우리 마을의 개천에서 난 용, 김선비 아니신가? 최선비가 비꼬는 말투로 다가왔습니다. 자네도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인가? 노잣돈은 넉넉히 챙겨왔나 모르겠네. 가다가 배고찌나 말라고 내 술 한 잔 따라줌세. 최선비는 김선비를 조롱하며 주변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만들려 했습니다. 김선비는 모욕감을 느꼈지만 여기서 소란을 피워봤자 좋을 것이 없다는 생각에 정중히 거절하고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최선비는 끈질기게 따라붙으며 김선비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내 장담하건대 이번 시험은 자네 같은 촌놈이 낄 자리가 아니야. 한양의 문물도 모르고 산구석에서 썩은 책이나 읽은 주제에 감히 장원을 꿈꾸다니 가소롭기 짝이 없군. 최선비의 독설은 밤이 깊도록 이어졌습니다. 김선비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기며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고 칠흑 같은 어둠만이 주막 주변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했습니다. 과연 내가 저런 세도가들을 이기고 급제할 수 있을까? 내 실력이 세상에 통할까? 깊은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김선비는 좁은 방에서 쪽잠을 청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아져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최선비 일행의 코지곤 소리조차 거슬렸습니다.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을까? 김선비는 꿈속에서 몽롱한 안개 속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에서
어디선가 은은한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따라 발걸음을 옮기자 희미한 빛과 함께 한 여인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곱게 따은 여인은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김선비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어 김선비를 불렀습니다. 꿈속의 여인은 마치 달빛을 머금은 듯 은은한 광채를 띠고 있었고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사방에 퍼져 있던 짙은 안개가 춤을 추듯 흩어졌습니다. 김선비는 난생 처음 보는 아름다운 여인의 자태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으나 마음 한구석에는 경이로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김선비의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듯 부드럽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며칠 전 산속에서 만났던 구렁이의 그 깊고 그윽한 눈빛을 꼭 닮아 있었는데 그 눈을 마주하자 김선비는 기이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인은 고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는데 그 소리는 산골짜기에 흐르는 맑은 물소리처럼 청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선비님,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며칠 전 선비님께서 구해주신 그 바위 밑의 생명입니다. 천년을 수행하여 이제 곧 용이 되어 승천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불의의 사고로 바위에 갇혀 꼼짝없이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미물인 저를 선비님께서는 더럽다거나 무섭다고 피하지 않으시고 귀한 생명으로 여겨 구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하늘에 닿고 땅을 울려 제가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여인은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김선비는 꿈속에서도 이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님을 직감하고 황급히 맞절을 하려 했으나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과거길에 선비님의 앞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많을 것입니다. 가진 것 없고 뒷배 없는 선비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으나 선비님의 고든 마음과 학식이라면 능히 이겨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길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하니 부디 제가 일러드리는 글귀를 잊지 마십시오. 여인의 목소리는 간절하면서도 단호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하얀 손을 들어 허공에 글자를 쓰듯이 손짓을 하며 시 한 수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위로하는 내용의 시였는데 문장이 수려하고 논리가 정연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명문이었습니다. 김선비는 홀린 듯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시구 하나하나를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북쪽 산에 부는 바람이 차가우나 소나무의 푸름을 뺏지 못하고 흙탕물이 흐르나 연꽃의 맑음을 더럽히지 못한다. 여인의 목소리는 몽환적인 울림이 되어 김선비의 귓가에 깊이 박혔습니다. 시를 다 읊은 여인은 다시 한번 따뜻한 눈길로 김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님, 세상의 잣대에 기죽지 마시고 본래 품으신 뜻을 마음껏 펼치십시오. 선비님의 붓끝에서 피어나는 먹향이 세상을 맑게 할 것입니다. 부디 장원 급제하시어 늙으신 노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이 나라의 큰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마친 여인은 서서히 뒷걸음질 치며 안개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가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여인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져 한 줄기 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으악! 김선비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방망이질 치듯 거세게 뛰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여전히 좁고 허름한 주막방이었고 창문 틈으로 희미하게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했고 현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신비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김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꿈속에서 여인이 들려준 시구를 되뇌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긴 문장들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주막은 다시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꾸리는 소리, 말에게 여물을 먹이는 소리, 국밥을 주문하는 소리로 시끌벅적했지만 김선비는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간밤의 꿈이 단순한 개꿈인지 아니면 정말로 신령님이 도우신 것인지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할수록 그 여인의 진심 어린 눈빛과 목소리가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하늘이 준 기회라 믿고
마음을 다잡기로 했습니다. 간단하게 아침 요기를 마치고 다시 보찜을 맨 김선비는 한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길가에 핀 코스모스가 가을바람에 흔들리며 그를 응원하는 듯했고 노푸른 하늘은 그의 희망처럼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며칠을 더 걸어 드디어 한양의 남대문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웅장한 성문과 그 위로 펄럭이는 깃발들을 보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평생을 산골 마을에서만 살았던 김선비에게 한양의 풍경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수많은 기와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거리는 오가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한양의 거리는 활기가 넘치다 못해 정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양반들, 물건을 파는 장사치들, 짐을 나르는 일꾼들이 뒤엉켜 거대한 물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낯선 사투리와 흥정하는 소리에 김선비는 잠시 어리둥절하여 멍하니 서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정신을 차리고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과거 시험 때문에 전국에서 몰려든 선비들로 인해 웬만한 객주는 이미 방이 다 차서 빈 방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몇 군데를 허탕치고 나서야 겨우 성곽 근처의 허름한 주막에 짐을 풀 수 있었습니다. 방은 비좁고 눅눅한 냄새가 났지만 찬바람을 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잠시 마루에 나와 앉아 있는데 대문 밖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거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복의 주인장, 방 있는가? 내 돈은 섭섭지 않게 줄 테니 가장 넓고 깨끗한 방으로 내오게. 고개를 돌려보니 아니나 다를까 최선비가 하인들을 거느리고 위세등등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최선비는 한양에 도착하자마자 기방을 드나들며 유흥을 즐기느라 얼굴이 불구죽죽하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막 주인에게 엽전 꾸러미를 던지며 거드름을 피웠고 이미 방이 찼다는 주인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억지를 부려 기어이 다른 손님을 내쫓고 방을 차지했습니다. 김선비는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지만 괜히 마주쳐서 시비가 붙을까봐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최선비 일행이 술상을 차려오라고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은 김선비는 책상 위에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먹이 갈리면서 풍기는 은은한 소나무 향이 방 안에 퍼지자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졌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종이 위에 글씨를 연습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옆방에서 들려오는 최선비의 큰 목소리가 자꾸만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내 이번에 시험관 대감의 조카와 줄이 닿았네. 시제 따위는 이미 다 파악하고 있으니 자네들은 내 뒤만 따라오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걸세. 최선비의 호언장담에 김선비의 붓끝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세상은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일까? 내가 아무리 실력을 갈고 닦아도 미리 답을 알고 치는 자를 이길 수 있을까? 깊은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꿈속의 여인이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흙탕물이 흐르나 연꽃의 맑음을 더럽히지 못한다. 그래, 아무리 세상이 혼탁해도 내 학문의 순수함마저 더럽힐 수는 없다. 김선비는 다시금 마음을 굳게 먹고 붓을 힘주어 잡았습니다. 밤이 깊어 주막의 소란도 잦아들고 한양 도성 위로 차가운 달이 떠올랐습니다. 김선비는 잠자리에 들기 전 다시 한번 꿈속의 시구를 마음속으로 암송해 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시구는 입에 착착 감기며 마치 자신이 오래전부터 써왔던 글인 양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문장 속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과 나라를 근심하는 우국 충정이 절절하게 녹아있어 읽는 이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김선비는 이 시구야말로 하늘이 자신에게 준 선물이라 확신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김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여 정신을 맑게 하고 어머니가 챙겨주신 깨끗한 도포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비록 남루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붓과 벼루, 먹을 챙긴 보찜을 메고 주막을 나서자 거리에는 이미 과거 시험장으로 향하는 선비들의 행렬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모두들 긴장된 표정으로 한마디 말도 없이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이 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과거 시험장인 경복궁 앞에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전국 팔도에서 모여든 수천 명의 선비들이 맞은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질서를 유지하려는 병사들의 고함 소리와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문 앞에서는 엄격한 소지품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혹시나 부정행위를 위한 커닝 페이퍼를 숨겨오지 않았는지 샅샅이 뒤지는 험악한 분위기였습니다. 김선비도 긴장된 마음으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저만치 앞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누군 줄 알고 몸수색을 이리 함부로 하는 거요? 우리 아버님이 누구신지 알면 자네들 목이 10개라도 모자랄 것이야. 최선비가 병사들에게 대들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단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위세를 부렸지만 병사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규정대로 보찜을 뒤졌습니다. 결국 최선비는 씩씩거리며 검사대를 통과했고 뒤에 서 있던 선비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수군거렸습니다. 김선비는 그 모습을 보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김선비의 차례가 되어 무사히 검사대를 통과하고 시험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드넓은 근정전 앞마당에 돗자리를 펴고 자리를 잡으니 웅장한 궁궐의 기세에 압도되어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여인네요. 부디 저에게 힘을 주소서. 그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주위의 선비들도 제각기 먹을 갈고 종이를 펴며 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웅장한 북소리와 함께 시험관들이 입장했습니다.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단상 위로 올라가는 시험관들의 표정은 엄숙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장내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고 수천 개의 눈동자가 단상 위를 주목했습니다. 마침내 시험을 알리는 징소리가 징 하고 울려 퍼지자 감독관이 두루마리를 펼쳐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곳에는 오늘 시험의 주제인 시제스다이가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제를 확인하기 위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칠흑 같은 먹글씨로 쓰인 4글자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김선비의 심장이 낫는 듯했습니다. 그 글자는 바로 꿈속에서 여인이 읊어주었던 시의 제목이자 핵심 주제였던 청송지절, 그림송즈, 즉 푸른 소나무의 절개였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치에 김선비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다시 한번 글자를 확인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꿈은 현실이 되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놀라움도 잠시, 김선비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고 걱정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답안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위의 다른 선비들이 난해한 시제를 보고 한숨을 쉬거나 머리를 감싸 쥐는 동안 김선비는 차분하게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벼루에 먹이 갈리는 부드러운 소리가 그의 귓가에는 승리의 행진곡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먹물을 듬뿍 묻힌 뒤 하얀 화선지 위로 거침없이 붓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멀지 않은 곳에 자리를 잡은 최선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신이 돈을 주고 샀던 정보와는 전혀 다른 시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초조해진 최선비의 눈에 거침없이 글을 써 내려가는 김선비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일필위지로 써 내려가는 김선비의 분놀림은 우아하고도 힘이 넘쳤습니다. 최선비의 얼굴이 질투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김선비는 주위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종이와 붓에만 집중했습니다. 꿈속 여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고 붓끝에서는 살아있는 용이 꿈틀대듯 생동감 넘치는 글자들이 피어났습니다. 첫 문장을 써내려가자 막혔던 본물이 터지듯 문장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글짓기가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학문과 꿈속의 계시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황홀한 경험이었습니다. 김선비의 붓끝은 마치 신들린 듯 화선지 위를 미끄러져 나갔고 그 움직임에는 거침이 없으면서도 절도가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담아두었던 문장들이 본물 터지듯 흘러나와 손끝을 통해 종이 위로 옮겨지는 광경은 실로 경이로웠습니다. 그는 평소 자신이 갈고 닦았던 학문의 깊이에 꿈속 여인이 일러준 영감을 더하여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명문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먹물이 종이에 스며들 때마다 퍼지는 은은한 향기는 마치 깊은 산속의 소나무 숲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고 김선비는 그 향기에 취해 오로지 글을 쓰는 행위에만 몰입했습니다. 그의 주변 공기마저 숨을 죽이고 붓이 지나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 고요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시제인 청송지절에 맞췄어 내려간 글은 단순히 소나무의 절개를 노래하는 것을 넘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선비가 지켜야 할 도리와 임금을 향한 변치 않는 충성심을 절절하게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살아 숨쉬는 듯 힘이 넘쳤고 문장과 문장 사이의 흐름은 강물처럼 유려하여 막힘이 없었습니다. 김선비는 자신이 쓰고 있는 글이면서도 스스로 감탄할 만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요행이 아니라 그동안 춥고 배고픈 시절을 견디며 쌓아온 인내와 노력이 하늘의 도움을 받아 비로소 꽃을 피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혔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반면 김선비의 옆자리에서 끙끙 앓고 있던 최선비는 도무지 글을 시작할 수가 없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싼 돈을 주고 미리 알아냈다고 믿었던 시제와 전혀 다른 주제가 나오자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린 상태였습니다. 평소 학문을 등한시하고 요령과 편법으로만 살아왔던 그에게 진정한 실력을 겨루는 과거 시험장은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화선지에 얼룩을 만들었고 떨리는 손으로 잡은 붓은 허공에서 갈 길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그는 겨눈질로 김선비가 거침없이 써 내려가는 모습을 훔쳐보며 질투와 시기심에 사로잡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촌놈이 어떻게 저렇게 막힘없이 쓸 수 있단 말인가. 필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이 분명해. 최선비는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기보다 김선비의 능력을 의심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산골짜기에서 나무나 하던 놈이 한양에 내로라 하는 선비들도 어려워하는 시제를 저토록 쉽게 풀어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최선비의 마음속에서는 놀라움이 점차 의심으로, 의심은 다시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모함의 욕구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장원급제를 하지 못할 바에야 김선비가 잘 되는 꼴이라도 막아야겠다고 다짐하며 검은 속내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시험 종료를 알리는 북소리가 울릴 즈음 김선비는 마지막 문장에 마침표를 찍고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종이 위에는 한 점의 오점도 없이 완벽한 답안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붓을 정리하고 잠시 눈을 감은 채 꿈속에서 자신을 도와준 여인과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답안지를 말아 감독관에게 제출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위의 선비들은 아직도 답안을 작성하느라 여념이 없었기에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 김선비에게로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경외의 눈빛도 있었지만 최선비처럼 시기 어린 눈빛을 보내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선비가 단상 앞으로 나아가 시험관에게 답안지를 제출하자 시험관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빨리 답안을 제출하는 경우는 포기하고 나가는 자이거나 아니면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자 둘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시험관이 무심코 받아든 답안지의 첫머리를 훑어보는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떠지며 감탄사가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힘있는 필체와 수려한 문장은 단번에 시험관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시험관은 김선비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찬찬히 뜯어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김선비는 정중하게 예를 갖춘 뒤 시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시험장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가을바람이 김선비의 뜨거워진 얼굴을 식혀주었습니다. 그는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가슴 벅찬 성취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나머지는 하늘의 뜻에 맡기자. 그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궁궐담벼락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이 마치 어머니의 얼굴처럼 보여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시험이 끝나고 우르르 쏟아져 나온 선비들 사이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망친 최선비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자신의 패거리를 모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침을 튀겨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보게들, 아까 그 김선비라는 자 말일세. 그자가 어떻게 그리 빨리 답안을 작성했는지 수상하지 않은가. 내 듣자 하니 그자가 며칠 전부터
시험관의 하인과 내통하여 시제를 빼돌렸다는 소문이 있네. 최선비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마치 사실인 양 꾸며대며 주위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감추고 김선비를 깎아내리기 위해 만들어낸 비열한 모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란 참으로 간사하여 남의 불행이나 험담에는 쉽게 귀를 기울이는 법입니다. 최선비의 말은 순식간에 살이 붓고 부풀려져 시험장 앞마당을 가득 메운 선비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어쩐지 산골 촌놈이 유창하게 글을 쓴다 했어. 시험관과 뒷거래가 있었던 게 분명해. 우리처럼 밤새워 공부한 사람은 뭐가 된단 말인가. 억울함과 질투심에 눈이 먼 선비들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김선비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는 점점 커져 거대한 파도처럼 김선비를 덮쳐왔습니다. 김선비는 영문도 모른 채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평화로웠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저기에 찬 눈초리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파를 헤치고 최선비가 김선비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는 짐짓 정의로운 척 목소리를 깔고 소리쳤습니다. 이복의 김선비, 자네 양심이 있다면 사실대로 말하게. 어찌 부정한 방법으로 신성한 과거 시험을 더럽혔는가. 자네가 미리 시제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네. 최선비의 뻔뻔한 거짓말에 김선비는 말문이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당치도 않은 말씀이요? 나는 그저 평소 닦은 실력대로 썼을 뿐 부정한 짓은 결코 하지 않았소. 김선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또박또박 반박했지만 이미 흥분한 군중들에게 그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최선비는 더욱 기세를 올려 몰아붙였습니다. 평소 닦은 실력? 자네 같은 촌부가 어떻게 한양의 대가들도 쓰기 힘든 문장을 그 짧은 시간에 쓴단 말인가? 증거는 자네가 쓴 그 답안지가 말해주고 있어. 너무나 완벽한 것이 오히려 미리 준비해왔다는 증거지. 억지 논리였지만 시기심에 찬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꽤나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소란은 점점 커져 마침내 시험장 내부의 관리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무슨 일로 이리 소란스러운가? 근엄한 목소리와 함께 무관들이 창을 들고 나타나 사람들을 밀쳐냈습니다. 그 뒤로 이번 과거 시험의 총책임자인 대제학 영감이 뒷짐을 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깐깐하고 공정하기로 소문난 인물로 부정행위는 털끝만큼도 용납하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대제학 영감은 차가운 눈빛으로 소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선비와 최선비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최선비는 이때다 싶어 넙죽 엎드려 고해 바쳤습니다. 대감마님, 이자가 시제를 미리 훔쳐 부정하게 시험을 치렀사옵니다. 소생이 옆에서 지켜보니 시제가 걸리기도 전에 이미 붓을 놀리고 있었으며 그 내용 또한 미리 외워온 듯 막힘이 없었사옵니다. 이는 국법을 어지럽히고 선비들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죄이오니 부디 엄벌에 처하여 주시옵소서. 최선비의 말에 주위에 있던 선비들도 옳소, 부정행위자를 처벌하시오 라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대제학 영감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방금 자신이 채점하며 감탄에 마지 않았던 그 답안지의 주인이 바로 이 초라한 행색의 청년이라는 사실에 내심 놀라고 있던 터였습니다. 대제학 영감은 김선비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물었습니다. 네가 정말 시제를 미리 알고 있었느냐? 한 점의 거짓도 없이 고하도록 하여라. 김선비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예를 갖추어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 소생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사옵니다. 시제를 미리 알 턱이 없으며 오직 그동안 읽은 책과 어젯밤의 꿈, 아니 제 소신을 담아 글을 썼을 뿐입니다. 김선비는 꿈 이야기를 하려다 멈칫했습니다. 꿈속 여인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오히려 요망한 술법을 부린다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제학 영감의 표정은 쉬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최선비의 주장이 워낙 강경한 데다 너무나 완벽한 답안지가 오히려 의심을 살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글이 출중한 것은 사실이나 시골에서 갓 올라온 선비가 쓰기에는 지나치게 완숙하다는 평도 일리가 있다. 만약 네가 실력으로 쓴 것이 아니라면 이는 조정 전체를 기만하는 행위다. 대제학 영감은 잠시 고민하더니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좋다.
의심을 풀기 위해 여기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하겠다. 네가 진정 실력으로 쓴 것이라면 내가 내는 질문에 즉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좌중은 술렁거렸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실력을 검증받는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으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최선비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리 글을 잘 쓴다 한들 당황한 상태에서 대제학 영감의 까다로운 질문을 받아낼 리가 없지. 이번에야말로 내 놈의 미천이 드러날 것이다. 그는 김선비가 망신을 당하고 끌려나갈 모습을 상상하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김선비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자신의 학문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대감마님. 소생, 기꺼이 검증에 응하겠습니다. 부족한 학식이나마 성심껏 답하여 저의 결백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김선비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의 당당한 태도에 웅성거리던 사람들도 하나둘 조용해지며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제학 영감은 김선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기계가 가상하구나. 그럼 모든 선비들이 보는 앞에서 네 실력을 증명해보아라. 시험장 앞마당은 순식간에 즉석 청문회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도는 가운데 찬바람만이 불어와 김선비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대제학 영감은 하인에게 명하여 지필묵을 다시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김선비 앞에 서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들은 단순히 경전의 내용을 외우는 수준이 아니라 경전의 깊은 뜻을 해석하고 그것을 현실 정치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묻는 매우 난해하고 수준 높은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떨어지자 주위에 있던 선비들은 저걸 어떻게 바로 대답해? 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러나 김선비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답변은 청산유수와 같았습니다. 단순히 책에 있는 내용을 읊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통찰력과 철학이 담긴 독창적인 해석을 곁들여 논리 정연하게 설명해 나갔습니다. 고전의 문구들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도 그것이 낡은 지식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지혜임을 설득력 있게 풀어냈습니다. 김선비가 답변을 이어갈수록 대제학 영감의 굳은 표정은 점차 놀라움과 감탄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구경하던 선비들 사이에서도 오! 하는 탄성이 터져나왔고 처음에 그를 비난하던 사람들도 점차 그의 학식에 압도되어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최선비만이 식은땀을 흘리며 초조해했습니다. 상황이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자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며 속으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저 녀석이 저 정도 실력이었단 말인가? 아니야. 말도 안 돼. 분명 무언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하지만 김선비의 실력은 속임수로 꾸며낼 수 있는 경지가 아니었습니다. 대제학 영감은 질문의 강도를 높여 더욱 까다로운 문제들을 던졌지만 김선비는 마치 준비라도 한 듯 거침없이 받아쳤습니다. 그것은 마치 고수들의 칼싸움처럼 치열하면서도 아름다운 문답의 향연이었습니다. 어느새 해는 서산으로 기울어 노을이 붉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노을빛을 받으며 서 있는 김선비의 모습은 마치 고고한 학처럼 우아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자 대제학 영감은 잠시 말을 잇고 김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인재를 발견한 기쁨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동안 김선비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등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때 최선비가 참지 못하고 다시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대감마님, 속지 마시옵소서. 저자는 요물입니다. 저토록 청산유수라니 필시 귀신이 들렸거나 사악한 주술을 부리는 게 틀림없습니다. 최선비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의 말을 동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비난의 눈초리가 최선비에게로 쏠렸습니다. 실력으로 증명된 진실 앞에서 근거 없는 모함은 힘을 잃고 초라해질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서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대제학 영감은 최선비를 향해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 입 다물라. 신성한 학문의 장에서 근거 없는 낭설로 남을 음해하는 내 죄가 가볍지 않다.
내 눈과 귀로 직접 확인한 이 선비의 학식은 결코 거짓으로 꾸며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제학 영감의 서슬, 퍼런 호통의 최선비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 이제 진실을 가려낼 시간이 왔다. 대제학 영감은 김선비의 답안지를 높이 들어올리며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선언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순간 김선비는 문득 꿈속의 여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흙탕물이 흐르나 연꽃의 맑음을 더럽히지 못한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바로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갖 모함과 시기, 질투라는 흙탕물이 자신을 덮치려 했지만 결국 자신의 곧은 마음과 실력이 그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고 맑게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저녁 하늘의 첫 별이 그를 보고 윙크하듯 반짝였습니다. 이제 모든 오해를 벗고 진실이 승리하는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대제학 영감의 엄숙한 목소리가 과거 시험장 앞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숨죽이고 있던 수천 명의 선비들은 일제히 김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평생 수많은 글을 읽고 채점해 왔으나 이토록 맑고 기품 있는 문장은 실로 오랜만이다. 이 글에는 단순히 지식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과 불의에 굴하지 않는 대나무 같은 기계가 서려 있다. 이것은 억지로 외워서 쓸 수 있는 글이 아니며 오직 마음이 바르고 학문이 깊은 자만이 써낼 수 있는 명문이다. 대제학 영감의 칭찬은 최고의 찬사였고 이는 김선비의 결백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그제야 김선비의 진가를 알아보고 감탄의 탄성을 자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김선비를 의심하고 비난했던 선비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훌륭한 인재를 매도했던 자신의 경솔함을 뉘우치며 하나둘씩 김선비에게 다가와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눈이 어두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흙탕물처럼 혼탁했던 시험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맑은 샘물처럼 정화되었고 김선비를 향한 존경과 부러움의 시선이 가득 찼습니다. 김선비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칭찬에도 우쭐대지 않고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모든 공을 하늘과 부모님께 돌리는 의젓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태도는 지켜보는 이들로 하여금 더욱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반면 거짓으로 김선비를 모함했던 최선비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대제학 영감의 서슬퍼런 눈빛이 자신을 향하자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비열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만천하에 자신의 인격적 결함이 드러나버린 것입니다. 최선비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비단 옷을 흠뻑 적셨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신성한 과거 시험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동료를 음해한 죄를 물어야 한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대제학 영감은 떨고 있는 최선비에게 다가가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대는 선비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인 인의예지를 저버리고 시기심에 눈이 멀어 죄 없는 이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려 했다. 학문이란 마음을 닦는 것이 근본이거늘 그대의 마음밭은 잡초와 독초로 가득 차 있구나.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아무리 글을 잘 쓴다 한들 백성에게 해가 될 뿐이다. 당장 이곳에서 물러가라. 그리고 다시는 과거 시험장에 발을 들이지 말라. 대제학 영감의 추상 같은 명령에 최선비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결국 최선비는 병사들의 손에 이끌려 시험장 밖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끌려나가는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으나 누구 하나 그를 동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보여주는 본보기였습니다. 최선비가 사라지자 장내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의가 승리했다는 안도감이 퍼져나갔습니다. 늦가을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바닥에 떨어진 낙엽들을 휩쓸어 갔는데 마치 최선비가 남긴 나쁜 기운까지 모두 씻어내는 듯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소란이 완전히 정리되자 대제학 영감은 다시 단상에 올라 공식적으로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과거 시험의 장원 급제자는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온 김선비다.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김선비의 이름이 호명되자 광장은 떠나갈 듯한 함성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김선비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단상 위로 올라가 임금님이 하사하신 홍패와 어사화를 받았습니다. 머리에 꽂은 어사화가
바람에 살랑거리고 붉은 합격 증서가 손에 쥐어지자 그제야 모든 것이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고향에 계신 어머니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김선비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를 무시하던 주막 주인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를 맞이했고 다른 선비들은 그와 말 한마디라도 섞어보려고 주의를 애워쌌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화려한 술자리를 마다하고 조용히 자신의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시끌벅적한 축하보다는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을 도와준 꿈속의 여인과 천지신명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방에 들어와 촛불을 켜고 정갈하게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주막 주인은 장원 급제자가 자신의 집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감격하여 평소에는 내오지 않던 귀한 반찬과 따뜻한 쌀밥을 한 상 가득 차려왔습니다. 나으리,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 눈이 어두워 귀한 분을 몰라 뵀습니다. 변변찮지만 이 음식 드시고 기운 차리십시오. 주인의 깍듯한 태도에 김선비는 빙그레 웃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이 입안에 들어가자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 밥맛은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고 고소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김선비는 방문을 열고 덴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제와 다름없는 달이 떠 있었지만 오늘 밤의 달빛은 유난히 밝고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달빛은 마당의 장독대와 앙상한 감나무 가지를 비추며 고요한 정취를 자아냈습니다. 김선비는 품속에서 홍패를 꺼내 달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장원급제. 선명하게 쓰인 글씨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제 곧 어머니를 뵈러 가겠습니다. 그의 독백이 밤바람을 타고 멀리 고향집까지 전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기척이 들리더니 몇몇 선비들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낮에 김선비가 시험장에서 보여준 실력에 감복한 유생들이었습니다. 김선비님, 밤늦게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잠시 말동무라도 할 수 있을까 하여 찾아왔습니다. 선비님의 그 깊은 학문과 기계에 대해 좀 더 듣고 싶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정중하고 예의가 발랐습니다. 김선비는 그들을 마다하지 않고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학문을 사랑하는 이들의 열기로 금세 훈훈해졌습니다. 김선비는 그들과 차를 나누어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최선비처럼 권력과 배경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그를 사랑하는 벗들이 생겼다는 사실이 김선비에게는 또 다른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이 깊도록 시와 정치,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이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선비는 산골에서 자연을 벗삼아 공부하며 깨달은 소박하지만 깊은 지혜들을 들려주었고 한양의 선비들은 그의 맑은 영혼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웃음소리와 이야기소리가 도란도란 이어지며 삭막했던 주막의 밤은 따뜻한 정으로 채워졌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 손님들이 돌아가고 사위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풀벌레 소리만이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시간, 김선비는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지난 며칠간 그를 괴롭혔던 불안과 걱정은 눈 녹듯 사라지고 마음속에는 평화로운 강물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다시 한번 그 신비로운 꿈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안개 속에서 나타나 자신을 이끌어준 그 여인은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그녀가 용이 되어 승천했을지 아니면 아직 산속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부디 평안하시길. 김선비는 마음속으로 여인에게 안부를 전하며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그날 밤은 꿈도 없이 깊고 단잠을 잤습니다. 그동안의 고단함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한 아주 달콤하고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훈훈했고 문풍지는 부드러운 바람에 맞춰 고른 숨소리를 내는 듯 했습니다. 한양에서의 치열했던 하루는 그렇게 평화롭게 마무리되었고 김선비의 얼굴에는 아이처럼 해맑은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선비는 일찍 일어나 고향으로 내려갈 채비를 했습니다. 주막 주인이 싸준 넉넉한 노잣돈과 주먹밥을 챙기고 홍패와 어사화를 소중히 보찜에 넣었습니다. 한양을 떠나는 그의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들어올 때의 초라하고 불안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당당하고 희망에 찬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본 김선비는 한양 도성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시련과 성취가 자신을 한 뼘 더 성장시켰음을 알기에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지런히 걸어 다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이 그를 반겨주고 산새들이 노래하며 그의 귀향을 축하해주는 듯 했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여정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핀 들꽃 하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하나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걷고 걸어 드디어 익숙한 산세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굽이치는 골짜기 너머로 자신이 살던 마을의 어귀가 보일 듯 말 듯 했습니다. 그리운 고향 냄새가 바람에 실려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김선비는 발걸음을 재촉하여 고개 마루에 올라섰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이 평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고 저녁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입구 느티나무 아래 익숙한 모습의 누군가가 서성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기다리고 계셨을 어머니였습니다. 김선비의 가슴이 뭉클해지며 콧날이 시큰해졌습니다. 어머니. 김선비는 큰 소리로 어머니를 부르며 고갯길을 달려 내려갔습니다. 멀리서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확인한 어머니는 지팡이를 내던지고 비틀거리며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김선비는 단숨에 달려가 어머니의 거친 손을 맞잡고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이 불효자 장원 급제하여 돌아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모자의 상봉은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울리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고, 김선비가 정말 장원을 했어.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소식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제일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김선비는 어머니를 부축하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쏟아지는 가을 햇살이 축복처럼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집마당에 들어서자 며칠 동안 비워두었던 집이 주인의 귀환을 반기듯 훈훈한 기운으로 그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김선비는 마루에 앉아 어머니께 홍패와 어사화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붉은 종이를 어루만지며 평생 흘린 눈물보다 더 많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되었으니 이제 조상님들 뵐 면목이 생겼구나.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김선비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옵니다. 앞으로 제가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날 저녁, 김선비의 집은 마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누군가는 막걸리를 들고 오고, 누군가는 떡을 해오고, 누군가는 제철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가난한 살림이라 대단한 잔치상은 아니었지만 인정과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멍석을 깐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늦가을에 보름달이 둥실 떠올라 잔치판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최선빈의 집만은 불이 꺼진 채 쥐 죽은 듯 고요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 집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김선비의 앞날을 축복하고 덕담을 나누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잔치가 파하고 모두가 돌아간 뒤 김선비는 어머니의 잠자리를 봐드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흙냄새와 풀냄새가 나는 방, 낡은 책상과 손때 묻은 책들이 그를 반겼습니다. 화려한 한양의 궁궐보다 이 좁은 방이 훨씬 더 편안하고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뒷산 대나무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가 사각사각하며 그를 칭찬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자신이 구렁이를 구해주었던 그 바위 절벽 쪽을 향해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마을에 다시 평범한 일상이 찾아왔지만 그 공기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선비의 집 대문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고 그의 글 읽는 소리는 마을 전체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가난하고 힘없는 선빈의 집이라며 무심코 지나치던 사람들도 이제는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옷매무새를 다듬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장원 급제를 했다 하여 목을 뻣뻣하게 세우거나 거드름을 피우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겸손한 자세로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이웃의 대소사를 챙기며 자신이 받은 복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려 애썼습니다. 그의 이런 변함없는 모습에 사람들은 벼슬이 높아질수록 고개를 숙이는 벼 이삭 같다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김선비의 어머니 또한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평생 가난과 서름 속에서 살아오신 어머니의 얼굴에는 이제 그늘이 사라지고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장원 급제할 때 입었던 도포를 깨끗이 빨아 다듬으며 마을 안악들에게 아들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하루의 가장 큰 낙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글쎄 한양 가서 그 높은 대감마님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글을 썼다지 뭔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힘이 들어갔고 듣는 이들도 싫은 내색 없이 맞장구를 치며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져서 굽었던 허리가 조금 펴진 듯했고 걸음걸이에도 활력이 넘쳤습니다. 효심 깊은 김선비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더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쫓겨난 최선비가 마을로 돌아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언제 들어왔는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가마를 타고 몰래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위세등등하게 떠나던 때와는 정반대로 쥐새끼처럼 숨어 들어온 꼴이 된 것입니다. 최선비의 집 대문은 굳게 닫혔고 집 안에서는 사람의 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가끔 하인들만 드나들 뿐 최선비는 방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고 두문불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인과응보라며 혀를 찼지만 한편으로는 한때 마을의 유망주였던 그가 그렇게 몰락한 것에 대해 씁쓸해하기도 했습니다. 김선비는 최선비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을 모함하고 곤경에 빠뜨리려 했던 사람이라 미울 법도 했지만 김선비의 마음에는 원망보다는 측은지심이 더 컸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최선비네 집 흉을 보거나 비웃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법입니다. 본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 테니 우리까지 나서서 손가락질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선비의 넓은 아량에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뜻을 따랐습니다. 김선비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최선비를 찾아가 위로하고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울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적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포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늦가을이 지나고 산골 마을에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온 세상은 하얗게 변해 마치 동화 속 풍경처럼 신비로워졌습니다. 김선비는 문을 열고 마당에 소복이 쌓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번 땔감을 구하러 산에 갔다가 구렁이를 만났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해온 땔감들은 처마 밑에 가득 쌓여 있어 올겨울 어머니를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선비는 그 땔감들을 보며 다시 한번 그 구렁이와의 인연, 그리고 꿈속의 여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 신비로운 만남이 없었다면 지금의 영광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는 눈 내리는 산을 향해 조용히 감사의 합장을 올렸습니다. 겨울밤은 길고 깊었습니다. 김선비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앞으로 관직에 나가 백성들을 위해 어떤 정치를 펼칠지 고민하며 책을 읽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윙윙 소리를 내며 불었지만 창호지 문 하나를 사이에 둔 방 안은 훈훈하고 아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곁에서 바느질 하시다가 꾸벅꾸벅 조시더니 이내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이 드셨습니다. 김선비는 어머니의 어깨에 이불을 덮어드리고 호롱불 심지를 낮추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사위는 더욱 고요해졌고 가끔 지붕 위에서 눈이 미끄러져 떨어지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김선비도 책을 덮고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김선비는 다시 한번 그 신비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의 배경은 여전히 안개가 자욱했지만 이번에는 그 안개가 황금빛으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그 여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소복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색 찬란한 비단 옷을 입고 머리에는 화려한 장식을 하고 있었으며 온몸에서 눈부신 서기가 뿜어져 나와 감히 똑바로 쳐다보기 힘들 정도로 고귀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하고 환한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김선비에게 다가와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선비님, 덕분에 저는 이제 긴 수행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선비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로운 마음이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그 공덕으로 인해 제가 비로소 용이 되어 승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마치 천상의 음악처럼 아름답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선비는 황송하여 맞절하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지나가는 미물에게 작은 도움을 준 것뿐입니다. 오히려 부인의 도움으로 제가 큰 뜻을 이루게 되었으니 그 은혜는 제가 입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선비님의 맑고 순수한 영혼이 아니었다면 저는 차가운 바위 밑에서 원한을 품고 죽어갔을 것입니다. 선비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자 저를 제 잠에던 업보를 풀어준 구원자이십니다. 이제 저는 선비님의 앞날을 축복하며 떠나려 합니다. 여인은 소매 속에서 작은 구슬 하나를 꺼내 김선비에게 건네주는 시름을 했습니다. 그것은 형체가 없는 빛의 구슬이었는데 김선비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어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제 정표입니다. 앞으로 선비님께서 가시는 길에 어둠이 닥치면 이 빛이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부디 훌륭한 목민관이 되어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선비님의 지혜와 덕망이 온 나라에 퍼져 태평성대를 이루는데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여인의 당부는 간곡하고도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김선비를 향해 깊은 눈빛을 보낸 뒤 서서히 뒷걸음질 치며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던 황금빛 안개가 소용돌이치며 거대한 용의 형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은 긴 수염을 휘날리며 하늘 높이 솟아올랐고 그 비늘 하나하나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김선비는 꿈속에서 고개를 들어 승천하는 용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은 구름 사이를 뚫고 올라가며 우렁차면서도 맑은 울음소리를 내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김선비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듯 찬란한 빛이 쏟아져 내리고 용은 그 빛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김선비의 마음속에는 아쉬움보다는 벅찬 감동과 평화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는 용이 사라진 하늘을 향해 오랫동안 손을 흔들었습니다. 부디 안녕히 가십시오. 저 또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습니다. 그의 다짐이 메아리처럼 하늘에 퍼졌습니다. 잠에서 깬 김선비는 자리에 일어나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꿈속에서 맡았던 신비로운 향기가 은은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여니 동이 트기 시작한 새벽 하늘에 상서로운 구름 한 조각이 용의 모양을 하고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그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음을, 그리고 그 여인이 무사히 승천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듯 시원하면서도 따뜻한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와 맑은 새벽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머리를 맑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아침 어머니가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김선비는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밥상을 차려오시며 간밤에 좋은 꿈을 꾸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어젯밤 꿈에 집채만 한 용이 우리 집 지붕 위를 빙글빙글 돌다가 하늘로 올라가더구나. 아무래도 내 앞길이 훤히 트일 길몽인 것 같다. 어머니의 말씀에 김선비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 정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 이야기는 가슴속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그 여인만의 소중한 비밀로 남겨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올 무렵 김선비에게 조정의 발령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고을원님으로 부임하여 첫 관직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김선비의 앞길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김선비는 어머니를 편안한 가마에 태우고 자신은 말을 타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길에 그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살던 낡은 초가집과 뒷산 대나무 숲,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바위 절벽을 눈에 담았습니다. 비록 몸은 떠나지만 이곳에서의 추억과 초심은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선비가 떠난 뒤에도 그 마을에는 오랫동안 그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마음씨 착한 김선비가 구렁이를 구해주어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최선비 또한
그 후로 개과천선하여 욕심을 버리고 조용히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김선비가 떠난 빈집을 종종 찾아가 마당을 쓸고 가꾸며 자신의 지난 날을 참회했다고 합니다. 마을은 예전처럼 평화로웠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김선비가 남기고 간 따뜻한 교훈이 등불처럼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선비는 나라의 큰 인재가 되어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재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백성은 물과 같고 임금은 배와 같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억울한 사람 없이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젊은 날 자신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그 꿈속의 여인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언제나 하늘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그의 지친 어깨를 토닥여주는 듯 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 밤, 은퇴하여 고향으로 돌아온 늙은 김대감의 집 마루에는 은은한 달빛이 가득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손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마음씨 착한 선비가 살았단다.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속에 달빛이 비치고 밤바람은 대나무 숲을 지나며 사각사각 평화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온 세상이 잠든 고요한 밤, 착한 사람들의 꿈속에는 오늘도 복을 주는 용이 날아오를지도 모를 일입니다. 김선비가 장원급제를 하고 고향을 떠나 처음 부임한 곳은 산세가 험하고 물이 귀하기로 소문난 북쪽의 어느 척박한 고을이었습니다. 그가 고을 원님으로 부임했을 때 사람들은 젊고 경험 없는 선비가 과연 이 거친 곳을 잘 다스릴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김원님은 관아의 안락한 의자에 앉아 호령하는 대신 갓끈을 단단히 메고 집신을 신은 채 매일같이 논밭을 돌아보며 백성들의 굽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허례허식을 없애고 세금을 공정하게 물리니 부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해졌고 고을에는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원님은 이것이 모두 꿈속의 여인이 일러준 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백성을 섬기는 마음으로 임했기 때문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시련을 통해 사람을 더 크게 쓰려는 듯 평화롭던 고을에 큰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이듬해 봄부터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더니 여름이 되어도 해만 쨍쨍 내리쬐는 극심한 가뭄이 시작된 것입니다. 봄에 심은 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누렇게 말라 비틀어졌고 밭작물들은 타들어가 잎이 바스라졌습니다. 개울은 바닥을 드러내어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고 우물물마저 말라 식수를 구하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뜨거운 태양은 자비 없이 대지를 달구었고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들판에는 힘없이 주저앉은 농부들의 한숨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김원님은 밤잠을 설치며 하늘을 원망도 해보고 기도를 올려보기도 했지만 야속한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길어지자 민심은 흉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도적대가 나타나 곡식을 훔쳐간다는 소문이 돌았고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은 예민해져 사소한 일에도 다툼을 벌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고을의 몇몇 토호들과 무당들이 결탁하여 흉흉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새로 부임한 원님의 기가 너무 세서 산신령이 노한 것이다. 혹은 부정한 기운을 씻어내려면 살아있는 재물을 바쳐야 한다. 라는 끔찍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어리석고 절박한 사람들은 그 말에 동요하기 시작했고 관아 앞에는 매일같이 구판을 벌이거나 재물을 바치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김원님의 마음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고을의 유지들이 김원님을 찾아와 은밀하게 제안했습니다. 사또,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용하다고 소문난 큰 무당을 불러 성대한 기우제를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산신령님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소와 돼지는 물론이거니와 소문에 따르면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 비가 내린다는 말도 있습니다. 김원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대로하여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인가? 백성을 살리자고 지내는 기우제에 귀한 생명을 죽여 제물로 바친단 말인가? 하늘이 어찌 피를 원하겠느냐? 이는 혹세무민하는 요사스러운 말이다. 내 비록 관직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그런 끔찍한 짓은 용납할 수 없다. 김원님은 단호하게 그들을 물리쳤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올바른 정치를 하려 해도 당장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백성들은 굶어 죽을 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관아의 마루에 앉아 메마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젊은 날 자신을 도와주었던 구렁이와 꿈속의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생명은 하늘이 내린 것인데 미물인 구렁이도 살리려 했던 내가 어찌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비를 구걸하겠는가. 진정성이 하늘에 닿는다면 반드시 길은 있을 것이다. 그는 무당의 구판 대신 자신이 직접 하늘에 제를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제물로 치장한 제사가 아니라 목민관의 뼈를 깎는 고통과 진심을 담은 기도여야 했습니다. 김원님은 이방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내일부터 나는 이 고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용두산 꼭대기에 올라 기우제를 지낼 것이다. 관아의 곳간을 열어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죽을 쑤어 먹이고 늙고 병든 자들을 보살피도록 하라.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 어떤 구판이나 제물 바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방과 관원들은 깜짝 놀라 만류했습니다. 사또, 용두산은 산세가 험하고 맹수가 들끓어 위험합니다. 게다가 이 도약볕의 산 정상에서 기도를 올리시다가는 옥체가 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김원님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본 그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김원님은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고 집신을 신은 채 관아를 나섰습니다. 수행원도 없이 홀로 물 한 병과 소금 약간만을 챙긴 단출한 차림이었습니다. 용두산으로 향하는 길. 논바닥처럼 갈라진 땅을 밟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길가에 힘없이 늘어진 풀들과 말라 죽은 나무들이 그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호소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김원님은 묵묵히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자 숨이 턱턱 막히고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지열이 발바닥을 태울 듯이 올라왔지만 그는 쉬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에 비하면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되뇌면서 말입니다. 용두산 정상에는 하늘과 맞닿을 듯 높이 솟은 거대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옛날에 용이 승천하다가 잠시 쉬어갔다는 용바위였습니다. 김원님은 그 바위 아래 평평한 곳에 자리를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양은 머리 위에서 자결하고 그늘 하나 없는 바위 위는 그야말로 불가마 같았습니다. 김원님은 합장하고 눈을 감은 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땅의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모든 허물은 덕이 부족한 저에게 있으니 부디 제 몸을 벌하시고 백성들에게는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김원님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도약볕 아래서 꼼짝 않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살이 벌겋게 익어 껍질이 벗겨지고 입술은 바짝 타들어 터졌습니다. 밤이 되면 산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땀식은 몸을 떨게 만들었고 어디선가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와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김원님은 흐트러짐 없이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오로지 비를 내려달라는 일념 하나로 정신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탈진하여 정신이 혼미해질 무렵 눈앞에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위가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늘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 어디선가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뜨거웠던 공기가 순식간에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원님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놀랍게도 그 맑던 하늘에 뭉게구름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위 뒤편에서 희미한 안개와 함께 낯익은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오래전 과거 시험을 앞두고 꿈속에서 보았던 그 여인. 아니, 이제는 성스러운 기운을 내뿜는 선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슬픈 듯 하면서도 자애로운 눈빛으로 만신창이가 된 김원님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원님, 참으로 미련하고도 올곧은 분이십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타인을 위해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다니 그 정성이 하늘의 법도를 움직이고 말았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마른 대지에 울리는 천둥소리처럼 웅장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김원님은 말을 하려 했으나 목이 잠겨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여인은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선비님이 저를 살려주셨듯 이번에는 제가 선비님의 백성을 살리는 비를 부르겠습니다. 이것이 선비님과 저의 마지막 인연이자 선비님의 덕행에 대한 보답입니다. 여인이 소매를 휘두르자 모여들던 구름들이 순식간에 검게 변하며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번쩍이는 번개와 함께 우르릉 쾅쾅 하는 천둥소리가 용두산을 뒤흔들었습니다. 여인의 형상은 점점 흐릿해지더니
거대한 황금색 용이 되어 구름 속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용이 구름을 헤집고 다니자 마침내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투둑 투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던 것이 이내 장대비가 되어 왔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타들어가던 대지가 빗물을 빨아들이며 치익 소리를 냈고 흙냄새와 물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김원님은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바위 위에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뜨거웠던 몸을 식혀주고 갈라진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물이자 하늘의 용서와 축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빗소리에 섞여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끊임없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도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집 밖으로 뛰쳐나와 비를 맞으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말라가던 논밭에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며 서로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김원님은 비가 내리는 산을 비틀거리며 내려왔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하자 이방과 관원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에 흠뻑 젖은 김원님을 보자마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사또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켰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존경과 감사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김원님은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간절한 바람과 하늘의 자비가 만난 덕분이다. 자, 이제 가서 농사일에 힘쓰자. 그 비는 사흘 낮밤을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말랐던 저수지가 가득 차고 개울에는 맑은 물이 콸콸 흘러넘쳤습니다. 죽어가던 곡식들은 다시 푸른 빛을 되찾았고 숲은 생기를 머금어 짙은 녹음으로 우거졌습니다. 그해 가을, 고을은 유례없는 대풍년을 맞이했습니다. 황금 들판에는 벼 이삭이 무거워 고개를 숙였고 집집마다 곡식 창고가 가득 찼습니다. 백성들은 김원님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용두산 아래에 작은 비석을 세웠지만 김원님은 극구사양하며 자신의 이름을 새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저 하늘이 도운 비라는 뜻의 천우비 텐유배라고만 적게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김원님의 명성은 조정에까지 알려져 더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자신이 겪었던 배고픔과 간절함을 기억하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곳마다 가뭄이 들면 그가 기도를 올려 비를 내리게 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따라다녔지만 그는 그럴 때마다 허허 웃으며 우연일 뿐이다 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무실 한켠에는 항상 소나무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는데 그 그림 속 소나무 위에는 희미하게 용이 승천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김원님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낙향하여 옛날 자신이 살던 그 산골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는 마을 아이들을 모아 그를 가르치고 밤이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정말 용을 보셨어요? 라고 물으면 그는 그저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날의 황금빛 용이 살아 숨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 노인이 된 김선비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 있었고 마당에 국화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그는 직감적으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나 회한은 없었습니다.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았고 받은 은혜를 세상에 갚으려 노력했기에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때 대나무 숲에서 사각사각 바람소리가 나더니 문득 익숙하고 그리운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선비님, 이제 편안히 쉬십시오. 꿈결처럼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김선비의 입가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 누워 이불을 덮었습니다. 몸은 늙고 지쳤지만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와 그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었고 방 안은 마치 어머니의 품속처럼 아늑했습니다. 김선비는 깊고 긴 호흡을 내쉬며 아주 먼 여행을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마지막 잠은 그가 평생 지켜온 양심만큼이나 깨끗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깊어만 가고 소쩍새 울음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옵니다. 김선비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지만
그가 남긴 맑은 향기는 여전히 바람을 타고 우리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복이 찾아온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김선비가 우리에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 아닐까요?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황금용이 날아올라 좋은 소식을 전해주길 바라며 이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편안한 밤, 좋은 꿈 꾸십시오.